그러면 안 좋지만, 그랬으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기존 이제 다니던 병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은 이 코로나 환자를 선별해서 보내는 거를 그 중앙 환자 전담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양성이 되면 그 관할 보건소에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디에 사시는 분인데 증상이 경하시니까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뭐 생활치료센터에 가세요라든지 열이 정도 난다든지 무슨 약을 먹고 해서 약을 먹고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다. 그러면은 어디 의료원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료원에 갔는데 폐렴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좀 큰 3차 대학병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환자들도 사실은 저희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요. 대개는 이제 그 관할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는 대로 사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선택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근데 의료진들에게 감염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면역 수치인가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면역 수치는 어땠는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진료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면 뭐 처음에 모든 사람들한테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통 간호사분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뭐 내가 약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가게 되고, 그 병원에 되면 담당 의사한테 내가 어떤 병원을 다니고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있다, 그렇게 한 간호사분, 담당 의사분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 자체는 실제로 이제 감염이나 비감염이나 치료 자체는 거의 똑같다고 돼 있고요. 치료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치료는 실제로 뭐 중증이 아니면, 그러니까 환자가 뭐 증상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60%고, 그런 분들은 사실 집에서 혼자서 계시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족 간의 전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약을 챙겨 먹어도 약을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증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생활치료센터, 생치센이라고 하는데요. 생활치료센터를 가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보통 뭐 대학 기숙사도 있고, 어디 뭐 요즘은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디 연수원 같은 데도 있고, 그러면은 방을 혼자서 쓰기도 하고 뭐 두 분이서 같이 쓰기도 하고, 거기서 실제로 평소에 내가 먹는 약을 먹으면서 한 10일 정도 보통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럼 거기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은 이제 먹고, 그다음에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약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한테 딱히 뭐 쓸만한 약은 없고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써도 좋아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이 경미한 사람들은 그냥 생활치료센터에서 원래 내가 먹던 그냥 바이러스 약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열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의료원 같은 데 입원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산소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입원을 해서 열은 나지만 실제로 산소는 필요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고위험군이라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셀트리온에서 나온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볼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만약에 입원했는데 내가 산소가 필요한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렘데스비어라고 해서 그 새로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5일 동안 투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렴이 생기게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덱사메사존을 같이 쓰는 게 나중에 이제 그 폐렴이 더 이상 막 진행하는 걸 막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주 중환이 돼서 내가 진짜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을 하게 되고 에크모라고 해서 그 체외순환 장치를 하게 되면 이 제가 말씀드린 약을 다 쓰게 됩니다. 렘데시비어라는 바이러스 약도 쓰게 되고 스테로이드라는 덱사메사돈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를 아마 가시게 될 거고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실제로 지금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약 그 정도만 먹게 되고 다른 약은 없는 거고, 보통 10일 정도 그냥 격리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증상이 없고 산소는 치료하진 않지만 열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의료원 정도에서 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산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러스의 사이클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끊어주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으로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여러 가지 약들이 그때 이제 그 대상에 된 중에 칼레트라도 있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뭔가 거기 작용 부위에서 억제를 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사실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왜 그러니까 기생충약들도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쓰는 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이즈 약 중에 하나인 칼레트라, 이런 것도 기전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약들은 지금 다 퇴출된 상황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렘데스비어라고 해서 바이러스 약. 이 약은 에볼라 바이러스 약으로 개발이 된 약인데 기전 자체가 이제 공통된 기전이 있어서 실제로 이 약을 썼을 때는 폐렴이 많이 진행하는 걸 조금 막아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됐을 때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가 나빠지는데 그런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걸 조금 막아준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혈장도 아주 중증에서는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약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괜찮으시면 10일 정도 있다 퇴원을 하게 되고, 혹시나 이제 의료원 정도에서 크게 이제 폐렴이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가 혹시 폐렴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송 요원들이 거의 이제 레벨 D라고 해서 다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는 사실은 이제 불편하겠지만 어떤 이제 뭐 격리를 위해서 이런 이제 그 백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에 들어가서 앰뷸런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 병원 이제 이송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보통 CT 같은 것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송백에 들어가서 CT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격리실이 사실은 뭐 답답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이제 간호사들, 의사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환자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그 병상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이제 치료는 결국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우리 HIV 감염인들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거나 확진이 되면 불가피하게 우리 본인의 병력을 낯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그 면역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하고 HIV 약하고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면역이 조절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그 HIV 감염인들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될 텐데 모든 HIV 감염인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환자들이 사실은 걱정은 합니다. 내가 사실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되나?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을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이게 화이자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얀센이든 나오는 백신들은 당연히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HIV 감염인도 면역 상태가 어떤 상황이든 안전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을 아마 이제 뭐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접종센터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건데요. HIV 감염 사실 지금 현재 접종 시스템에서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예진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그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예전에 혹시 CT 조영제 같은데 부작용이 없었는지, 어떤 뭐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지금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질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럴 상황이 되면 뭐 또 얘기를 할 상황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뭐 자세히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에이즈 학회나 이제 저희 대학 에이즈 학회에서도 코로나 백신은 HIV 감염인도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되거나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은 HIV 감염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돼 있어서 HIV 감염인도 비감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부작용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HIV 환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증 폐렴이 감소하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어떤 백신을 맞게 되면은 남에 전파할 수 있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백신을 접종하기 전이든 후든 마찬가지로 HIV에 대한 항바이러스 약을 계속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백신이라는 게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늘 강조를 하는 건데요. 백신을 맞았더라도 이게 불편하지만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지침은 계속해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넣어주는 이게 이제 생백신인데요. 요즘은 사실 이런 걸로는 잘 하진 않고요. 특히 요즘 생각하는 거는 바이러스 일부,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항원이 되는 프로테인 서브 유니트 이제 이런 걸 넣어준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거는 이 바이러스가 RNA이기 때문에 이 RNA 하나를 넣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은 이 바이러스 전체를 넣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면역을 잘 일으키는 그런 특수 부분만 넣어주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뭐 몸에 들어갔을 때 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런 일은 사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RNA 바이러스라는 게 코로나의 RNA 한 가닥을 넣어주는 거고요. 실제로 RNA는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전에는 이런 백신을 못 만들었지만 저희가 이제 암 치료하면서 실제로 RNA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 RNA 백신이라는 걸 드디어 이제 상용화했고요. 이게 모더나 파이자 백신이 일단 RNA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중국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백신이 이 바이러스 벡터라는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RNA를 넣어줄 때 일단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걸 같이 넣게 되는데 이거 넣어주는 백신들이 그게 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액티베이티드라서 바이러스 자체를 불확실화시키는 것들이 주로 중국 백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 지금 거의 2번 접종인 경우가 많고요. 1번 접종인 경우도 있고 접종 시기도 지금 맞고 3주 있다 맞는 경우, 4주 있다 맞는 경우, 뭐 석 달 있다 맞는 경우 거의 이제 근육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게 임상 연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이제 끝난 것들인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명 정도를 연구를 했었고 백신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효과가 거의 이제 뭐 2번 맞았을 때 한 80% 정도 생각하고 있고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슷하게 아데노 백신인데 얘는 한 번 정도 맞는 거에서 한 70% 정도 생각하고 있고 중증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로바 백신이라는 게 프로테인 어주번트 백신이 단백질 해가지고 접근하는 백신인데 이런 것들도 효과가 한 89%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백신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지 정확하게 부작용을 알 수 있지만 어쨌거나 임상 연구에서는 뭐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쓰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연구 말고 실제로 환자한테 썼으면 어땠는가 하는 리얼월드 데이터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유럽에서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영국에서 특히 스코틀랜드 같은 데에서는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굉장히 노인들한테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코틀랜드의 35% 정도가 맞았었고요. 그랬을 때 특히나 이제 그때 요양원에 계시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많이 접종을 시켰었고 80세 이상이 굉장히 많이 맞았었고 봤더니 그게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거의 한 달 있으니까 백신 효과가 거의 최고에 오르고 화이자 85%, 아스트라제네카도 거의 뭐 80% 그래서 나이가 70, 80 있어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비교적 안전했다. 이런 백신 임상 연구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계속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우리가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거나 감염을 줄이는 거고요. 감염을 줄이는데 문제는 이거 알다시피 RNA라는 것이 굉장히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백신들은 처음에 나온 우한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한에서 점점점 변이가 바뀔수록 백신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 걱정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있는 백신들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염 자체도 누릴 수가 있고, 근데 걸리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입원을 하게 되거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건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자체도 바이러스를 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백신을 맞고 걸리게 되면은 중증으로도 조금 덜 가게 되고 남한테 전파도 좀 적게 시키고 이런 거에서 유리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상 반응이 어떤 게 나왔는지를 보면 이제 화이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봤더니 접종 부위 부작용, 사실 저희도 지금 접종을 끝낸 상태인데 2차까지 맞은 부분이 사실 독감 주사보다 조금 더 아팠습니다. 한 하루 정도 있다 좀 많이 아팠었고요.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사실 하루 정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걸려서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환자들과 저를 위해서 맞았고 사실은 뭐 하루 정도 고생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는 것처럼 접종 부위가 아프고 피곤하고 좀 머리도 아프고 그랬지만 뭐 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문제는 사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주사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30분 동안 관찰을 하고 가게 되는데요. 그럼 아나필락시스가 뭐냐 하면 갑자기 그 다음에 그 기도하고 호흡기 막 부으면서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 반응 같은데 빨갛게 되고 쇼크가 오게 되는 사실 이 아나필락시스가 근데 100만 명 중에 1명 내지는 굉장히 적은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근데 대개는 그 전에 어떤 주사를 맞았을 때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으러 예진을 할 때 이런 거를 열심히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실제로 아나필락시스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대개는 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사실 막 되게 무섭게 앉아 있고 막 주사바늘 있고 막 막 의사들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체열만 하러 와도 가끔 쓰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예방접종 전에 굉장히 창백해지고 근데 호흡은 괜찮고 오히려 이제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식이 없어지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대개는 실제로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아나필락시스는 생길 수는 있지만 거의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 중에서 1명 정도로 굉장히 흔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과거에 이제 이런 적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알고 예전 의사들에게 말하는 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게 모든 사람이 걸려서 이렇게 백신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에는 걸리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걸린 사람들을 봤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항체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에 의해서 면역 형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또 변이도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백신을 우리가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단 임상 연구를 통과한 백신은 왜냐하면 그 모든 걸 검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상 연구를 통과한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은 효과가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분명히 아주 극소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백신 맞았지만 효과는 100%는 아니기 때문에 백신 후에도 손위생 잘하고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 두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맞았지만 문제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비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데서 이제 저희가 뭐 WHO든 뭐 CDC든 저희도 이제 강조 드리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폐렴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폐렴이라는 거는 실제 코로나 말고도 백일해라든지 어떤 폐렴구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일해 백신, 그다음 폐렴 백신 같은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코로나 시대일수록 호흡기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폐렴 백신, 그다음에 백일의 백신이 그 파상풍 백신 같은 백신입니다. 이런 백신을 열심히 맞아라. 그다음에 사실 원래는 독감이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독감 시즌이 온다면 독감 백신을 또 열심히 맞으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건강한 감염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HIV가 감염된 사람이 실제로 더 잘 걸리거나 덜 걸리는 거나 그러진 않고 실제로 일반인들과 거의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리더라도 이게 더 심하게 앓거나 덜 심하게 앓지도 않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코로나가 걸리면 사실은 불편하고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방심을 안 하는 건 안 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역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서 바이러스 억제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통하고 똑같이 마스크 잘 끼고 손 씻고 사회적 거리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감염이든 비감염이든 결국 중요한 예우인자는 이 환자가 당뇨병이 잘 조절되는가, 너무 비만하진 않는가, 고지혈증 같은 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중증으로 위험하게 되는 그런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많이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잘 못하게 되고 실제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제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해서 어떤 면역 수치도 잘 회복하고 어떤 당뇨 수치라든지 뭐 고혈압 수치,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다들 조심하고 백신 순서가 됐으면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맞고 모든 것들을 상의할 거 있으면 저희 이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